예, 내피셜 배구 돌팔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여자 배구 소식 한번 보시죠. 먼저 역시 월드킴 관련된 소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5월 31일에 기다리던 뉴퀴즈 온도 블럭에서 월드킴이 게스트로 나와서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배구 팬들이 아주 재밌었다, 좋았다. 그 대부분은 뭐 많이 알려진 킴의 팬들은, 기존의 이제 월드킴의 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아는 내용이죠. 막 되게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킴 팬 이외에는 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킴의 업적이라든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배구관 요런 것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가지고 만족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급하게 만들었는지 제작진이 내용에 에러가 2개가 있었어요. 뭐 그런 에러가 있지만 그래도 방송이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오류가 있었나? 그래서 첫 번째로 월드킴이 수지킴과 더불어 가장 소중한 친구가 한 명이 더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하은이라는 친구다라는 말이 나는데, 제목에 하은이,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하은이라서 하은아 하은아 할 때 부르는 그런 하은 같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작진이 요거는 킴의 오랜 팬이 아니라면은 요 이름을 정확히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하가 성이고 이름이 은희입니다. 하은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하은희 선수가 월드킴이 초등학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산에서 원곡 중학교 배구부를 나오고, 거기에 그 당시 감독 선생님이 김동열 감독이고 그 수지킴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한일전산여고로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간 그 엘리트 코스 테크트리입니다. 원곡중 시절에 그 월드킴의 기사 같은 거로 보면은 나와 있죠. 수지킴, 배유나, 그리고 하은이의 이동 공격, 그리고 월드킴의 라이트 공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에 한일전산여고 때에 기사를 보더라도 월드킴, 하은이, 수지킴 등이 뭐 그리고 배유나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그 김재영이라고 세타가 있는데 수지킴하고 김재영이 자매인지 요번에 그 유퀴즈 온더블럭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둘이 이제 돌림자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김수지고 동생은 김수영이다 이러면은 좀 그 예상이 되는데, 이름이 돌림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둘이 자매였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경 선생 꽃사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 원곡중 나오고 그 다음에 한일전산여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마 근데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안 찾아봐서 그렇지. 왜냐면은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여학생이 배구를 하려면은 안산 원곡중 그리고 한일전산여고가 수원이니까 그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테크트리를 좀 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은 배구부가 약간 늘긴 했지만 원곡고도 있고, 그때는 하여간 이랬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은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뭐 하냐? 지금 그 생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프로에 가기는 가요. 근데 드래프트에 선발이 된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제 KTNG에 지금 임삼이죠? 수련 선수로 들어갑니다. 수련 선수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정규직이 되지는 못하고 관두고 실업으로 가요. 실업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실업도 은퇴를 곧 모교였던 원곡중학교에 감독으로 가는 거죠. 코치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도자를 합니다. 가서.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 제자들을 이끌고 우승도 했었고 지도자상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은희 감독이 국민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수지킴과 월드킴과 같은 학교를 나왔을 겁니다. 예상컨대. 정확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찾아볼까? 찾아보니까 맞네요. 안산 서초 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수지킴과 월드킴. 지금 기사에는 안 났습니다만, 왜냐면 요때 당시는 월드킴이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기사에는 안 났습니다만은 뭐 안산 서초 나온 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경기 남부에서 안산 서초 원곡 한일전산 요렇게 테크트리를 타는 좀 전형적인 코스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고, 수지킴, 월드킴 그리고 하은희가 같은 학년으로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총사라고 봐야죠. 굉장히 당연히 학창 시절에 배구부에서 같은 학년으로 3명이서 쭉 생활을 했기 때문에 둘도 없는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수지킴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하 감독이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월드킴이 저렇게 인터뷰에서 특별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근데 또 우연찮게 제가 하은희 감독의 좀 연관이 돼 있는 그 영상을 제작 중인데 또 여기에 유퀴즈에 관련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좀 오래 걸려서 나중에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은희 선수 이름 말고도 하나 제자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페네르바체 처음에 갔을 때 2012년도에 갔잖아요. 그때 영어도 안 되고 동양인이 처음
처음 오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웠는데 그때도 처음으로 왔던 브라질 선수가 있었다. 근데 그 선수도 영어를 잘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둘이 친해졌다. 그래가지고 브라질 국대 당시 주장이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딱 화면에 보듯이 나탈리아 페레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히 잘 못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 도쿄 올림픽 때 나탈리아가 이제 주장이었고 나탈리아도 페네르바체에서 뛰긴 뛰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월드킴하고 친한 선수가 맞아요. 그러면서 도쿄 올림픽 당시 브라질 팀 주장이었고 하니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레짐작 이 선수일 것이다라고 제작진이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2012년도에는 나탈리아는 없었고 그때 당시 파비아나라는 그 선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파비아나라고 해야 되는데 나탈리아라고 말해가지고 좀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파비아나가 누구냐면은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에는 가끔 등장을 하는데 페네르바체 결승전에서 2012년도에 월드킴이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은신 백어택 미들브로카 키가 굉장히 큰 거대한 미들브로카 뒤에서 월드킴이 숨어 닌자처럼 뿅 튀어나와가지고 파이프 백어택을 하는 그 장면에 등장한 저 미들브로카가 파비아나인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너무 좋은 방송이었다라고 좋은 평 일색이었던 가운데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본방만 있지 않잖아요. 재방송도 있고 VOD도 있는데 거기서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편집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하은이 선수의 이름도 보시다시피 히라고 제대로 나오고 그리고 나탈리아가 파비아나 클라우디노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서 다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피드백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유퀴즈가 시청자 게시판이 옛날에 있었는데 없앴거든요. 없애가지고 게시판에 못 쓰고 이메일로 보냈나 그러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전달을 어떻게든 해준 팬들도 훌륭하고 그걸 바로바로 이제 재방송에 반영하는 그런 TVN 방송국 측도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는 청룡 어워즈, 청룡 시리즈 어워즈? 이건 청룡 영화제랑 다른 건가? 잘은 모르겠어요. 제 2회라고 하는데 뭐 예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 그동안은 방송국 이렇게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를 시상식을 했잖아요. 스트리밍사들의 오리지널 투자 콘텐츠에도 영역을 넓혀서 청룡 시리즈라고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한 거죠. 백상예술대상이 그동안은 영화랑 테레비만 했는데 유튜브에서도 이번에 상을 탔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장한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쨌거나 월드킴이 코리아 넘버원을 넷플릭스에서 그때 런칭해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자 신인 예능인상 하고 인기 스타상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다. 요런 소식이 있고요. 요거는 7월 19일에 시상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츠의 근황입니다. 러츠가 한마디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거라고는 많은 팬들이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탈리아의 무슨 팀이지? 메가볼린가? 거기에서 그 팀에서 방출이 되고 나서 뭐 중간에 방출이 됐나봐요. 부진했겠죠? 그러면서 은퇴를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인터뷰 같은 거를 통해서 요번에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한국에서 이제 기사도 났거든요. 10장의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은퇴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2장은 GS 칼텍스 시절에 아무래도 한국 V리그에서 활동했을 때가 커리어 하이지 않습니까? 챔피언 결정전 우승도 하고 MVP도 탔기 때문에 한국 배구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겠죠. 그래서 칼텍스 사진 한 장은 요게 확실한데 나머지 한 사진은 제가 뭐 직접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들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있는 사진이 이번에 SNS에 올린 건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찍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하느냐? 미국 NCAA 출신 중에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 뭐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생소한 문화가 뭐냐면은 미국 프로 배구 선수들 중에서 배구가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NCAA에도 진짜 배구를 목적으로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그냥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는데 뭐 키가 크다 보니까 배구를 시켜가지고 배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물론 했겠지만 뭐 부업으로 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러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학력이 높습니다. 학벌이 좋아요. 스탠퍼드대도 나오고 이번에 대학원에 한 번 더 가는 거죠. 캐나다의 브리티시 캐나다에 있는 대학이구나. 이게 미국 콜럼비아 된 줄 알았는데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네. 데이터 과학을 공부한다. 자, 그러니까 스탠퍼드대를 나왔기 때문에 타블로 후배가 되겠습니다. 타블로의 후배인데 생물학, 정확하게는 휴먼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했거든요. 전공을 하면서 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석사를 질병역학. 자, 요게 이제 많이는 들어보셨을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주 역술 이런 것도 역학이라고 하지만 그 뜻이 아니고 어떤 질병, 주로 전염병인데 전염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질병의 분포라든지 전파라든지 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한국의 역학은 주로 의사들이 조금 주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역학을 이제 예방의학자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질병관리처장 같은 경우도
예방의학 전공하신 의사분이시고 코로나 퍼졌을 때도 저 모교에 저 선배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예방의학 주임 교수면서 학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역학 연구로 인해서 그 방역에 상당히 기여를 하셨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걸 역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대학원을 한 번 더 가가지고 또 석사 과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 과학.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생물 쪽에서 공대로 가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저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 내가지고 뭐 평균도 내고 향후를 예측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학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데이터를 알아야 통계를 알고 통계를 알아야 그런 질병의 그런 전국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런 역학 관련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 본업을 이쪽으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배구는 잠깐의 추억이고 CDC라든지 뭐 아니면 WHO 이런 데 같은 데를 입성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 좋은 소식인데 자 VNL 얘기를 굳이 제가 안 해도 뭐 많은 유튜브 영상 채널에서 언급을 하고 기사도 엄청 많이 나고 또 좋은 말도 아니니까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배구 유튜버인데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FIVB 주간 대회 같은 경우는 동영상 저작권 모니터링이 심해서 심도 있는 분석 컨텐츠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최소한의 길이로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약간 대충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4차전인 태국전을 보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미국전까지만 지금 현재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세요. 근데 뭐 태국전도 뭐 보나마나 결과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일찍 녹음을 했습니다. 3전 전패를 했고 전부 다 셧아웃패를 했는데 제가 설문조사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실력의 차이다, 피지컬의 차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 기타 의견들도 등등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냥 뭐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걸로 좀 보면은 희한한 게 이제 터키 맨 처음에 터키전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갤러들이 지적을 한 게 그 주전 세타인 염혜선 염치기 세타가 너무 흔들렸어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흔들리지? 물론 제가 그동안 염치기 세타의 약점 서브 리시브가 불안하게 올라올 때 그럼 다다다 달려가면서 겨우 2단 연결을 좀 하지 않습니까? 불안정할 때 그때 너무 부정확하다. 그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그 근처로 좀 올라가면 좋은데 너무 부정확하다라는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그러니까 국내 리그에서보다 훨씬 더 토스가 흔들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컨디션이 저하됐는지 아니면 시차 적응이 안 된 건지. 근데 이제 좀 유심히 보니까 네트와의 거리가 많이 부정확했거든요. 네트와의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제가 뇌피셜로 이제 네트에 너무 붙는 토스 실수보다는 너무 떨어진 토스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공격수가 짊어지고 때린다고 하죠. 허리랑 그 신체를 공중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후방으로 토스가 오니까 뒤로 몸을 기울이면서 쳐야 되는 그 짊어지면서 때린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터키전에서. 그래서 뇌피셜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V리그와 그 국내 리그와는 달리 국가대표 대항전이고 상대팀이 서양이면 블로킹이 높잖아요. 그럼 공을 너무 붙여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좀 떨어뜨려서 좀 블러커를 피해서 치기 쉽게 예리한 각은 안 나오더라도 블러킹을 피할 수 있도록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근데 적당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식을 해서 네트에서 좀 볼을 떨어뜨려서 토스를 해주는 걸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좀 가끔가다 많이 떨어뜨리게 되고 서브 리시브가 자기에게 불안하게 올라올 때는 더욱더 멀리 떨어져서 토스가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게 당연히 감코진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의논을 했겠죠. 그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포지션 폴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위치를 잘못 써서 포지션 폴트가 나온 게 아니고 약간 V리그도 이제 한국 V리그도 국제 동향에 맞춰서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느꼈던 거예요. 뭐냐면은 상대가 서브를 넣을 때 우리나라 리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서브 넣기 전에 스텝을 밟을 거 아닙니까? 스텝을 슬슬 밟을 그때 움직이면 돼요. V리그는. 그런데 이번 VNL을 보니까 옛날에는 국제대회도 관리상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타이트하게 진짜 상대방 서버가 공을 거의 쓸 때 움직여야 돼요. 상대방 손이 공에
맞았을 때, 서버에 손이 공에 맞았을 때 거의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불어버리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조금 한두 번 그렇게 실점을 했으면은 바로 좀 다음부터 그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 미국전에서도 뭐 그런 포지션 폴트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유미 코치가 자기 유튜브에서도 좀 언급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세자르 감독이 작전 타임 때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연타 페인트를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 팀들이 다 분석이 돼 있다는 겁니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연타 페인트가 안 먹힌다는 거죠. 너무 연타 페인트를 쓰지 말고 이제 때리라는 주문을 세자르 감독이 평소에 한 코치도 얘기를 했고, 시합 중에는 어떤 말을 제가 들었냐면은 이제 리베로에게는 연타 페인트를 쓰지 말아라. 상대방 리베로에게는 다 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강타를 쳐야 되는데 이게 또 딜레마입니다. 예, 우리가 연타를 치는 이유가 블로킹이 높으니까 강타를 치면 떡블락이라고 하죠. 상대방한테 이렇게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타를 치는 건데 연타가 또 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기술을 많이 연마를 해야 돼요. 쳐내기를 많이 연마를 해야 되는데 그 쳐내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또 블로킹이 높으면은 쳐내기가 쉽지가 않죠. 역시 우리가 신장의 열쇠는 수비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것도 또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안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게 좀 보이기는 했었죠. 터키전에서 정지훈이 10득점 올린 거 하고, 물론 저조하지만 그래도 찾아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전에서 물론 상대 미국이 2군이긴 했지만 후보 선수들로 카치키랄리 감독이 주전들의 체력과 그런 걸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2군을 내보냈거든요. 우리 팀을 뭐 만만하게 본 거죠. 만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정뽕 호구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호영이 꽤 득점을 많이 올렸습니다. 중앙 좀 먹혔어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 이게 좀 잘 먹히다가 그래도 대비를 한 게 뭐냐면 정뽕이 외발 이동을 안 하잖아요. 중앙 속공만 한단 말입니다. 중앙 시간차, 중앙 속공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이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전, 3차전인 미국전에서 처음으로 문가든이 리베로로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갤러들의 평가가 엇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잘했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리베로로 출전한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이 2군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 2군 아닙니까? 2군을 상대로 국제대회에 처음 리베로로 딱 난생 처음 출전을 했는데도 서브 리시브를 잘 받았다. 물론 디그는 좀 부족했지만 서브 리시브를 잘 받았다. 요런 거에서 잘했다는 평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계를 봤는데 VNL 통계 리시브 통계입니다. 요게 우리나라랑 약간 개념이 달라요. 지금 성공 실패 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토탈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실패랑 똑같아요. 서브 리시브를 실책을 통해서 실점을 했다. 상대방의 서브 에이스를 허용한 게 실패입니다. 이거는 같은데 성공 시도가 달라요. 자, 일단 성공이 우리나라는 시도가 있고 성공 실패가 있고 정확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정확이 없죠. 정확이라는 것은 리시버가 리시브를 받은 다음에 세터에게 1m 반경 1m 이내로 정확하게 올려줬다. 이거를 정확이라고 하잖아요. 실패는 마찬가지로 실점한 거고, 서브 에이스가 나와가지고 리시브 실패한 거고, 그리고 성공은 정확하게 한 거를 포함해서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서브 에이스를 허용을 안 하면 우리나라에선 성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달라요. 여기서는 성공이 정확이야. 그러니까 세타에게 정확히 올려주는 게 성공이에요. 그럼 시도는 뭐냐? 우리나라는 시도가 뭡니까? 리시브를 받으려고 하는 게 다 시도죠. 자기 앞으로 날라오는 거를 이렇게 리시브를 받으려고 손을 휘두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안 받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자기 근처로 떨어져서 서브 에이스를 허용하면은 그게 다 시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공, 뭐 정확, 성공, 실패 뭐 이거 다 합해가지고 리시브의 말 그대로 시도한 거, 그게 시도인데, 이제 FIVB 통계는 리시브가 실패는 안 했는데 세터한테도 정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대충 올려놓은 거를 시도라고 해요. 그거를 시도라고 하더라고. 세터 위로 정확히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건 성공이 아닌 거야.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시도 전체 개수, 그거는 뭐냐? 여기에서 토탈인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토탈이 우리나라에서는 시도고, 여기서 시도랑 성공을 합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이에요. 여기에서 성공이 우리나라에선 정확. 좀 복잡하죠. 하여간 그렇게 너무 이해가 어려우신 분은 한 번 더 돌려보시면 좋을 것이고, 근데 여기 매치당 평균, 에버리지 퍼 매치라고 하는데 시합당 평균이란 뜻 아닙니까? 이거는 오타 같아요. 여기 협회에서
오타에서 F5에서 오타가 돼요. 이게 세트당 에버리지라고 해야 되는데 매치를 세트라는 의미로 쓰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타가 씁니다. 예. 그래서 세트당 리시브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문가든이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리시브 성공률 옆에 36.8%로 나오죠. 성공률하고 세트당 리시브 개수가 이게 성공 개수입니다. 예, 제일 높다는 겁니다. 문가든 이외에는 서브 리시브가 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VNL 자체의 그 랭킹 포인트는 따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라바리니 감독이 있을 때도 좀 낮긴 나왔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어차피 랭킹 포인트로 올림픽 출전하는 거는 물 건너가잖아요. 너무 랭킹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 2년 전처럼 경험과 전술을 여러 번 이전술, 저전술, 전술 1, 전술 2, 전술 3 이런 거 써보고 그리고 선수도 선수 1, 선수 2, 선수 3 골고루 기용하면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올림픽 예선전, 퀄리피케이션, 올림픽 티켓 쟁탈전에서 어떻게든 티켓을 갖고 오는 것만이 그거를 목표로 삼고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8강 진출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올림픽 본선 진출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래서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VNL을 안 봤는데 올해는 좀 보려고 쿠팡 플레이가 한 달 무료가 되더라고요. 한 달 무료 체험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입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배구 말고도 볼 게 많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무료 체험 기간 지나면은 이제 안 볼 거거든요. 그동안에 뽕을 뽑아야 되니까 조금 감상에 제가 치중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업로드가 조금 뜸할 거예요. 약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파리였습니다.